막상 글을 쓰려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 제 인생도 참 어마어마한 인생인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서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50대 여성이고 대학을 졸업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니었다면 벌써 남편과 이혼을 했을 테지만 제 자식들에게는 저와 같은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껏 악착같이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제 부모와 형제 얼굴도 모른 채 살았으니까요. 시댁과 남편은 그런 제게 참으로 악독할 정도로 함부로 하곤 했었는데요. 남편이란 인간은 그동안 제게 돈 한 번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번 돈을 시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다 갖다 바치기 바빴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떼 같은 지 자식들에게까지 그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남편이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으니 제가 직접 일을 해서 아들과 딸을 키워야 했는데 저 같은 아줌마를 선뜻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고 꽤 오랫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워냈어요. 시어머니란 인간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저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것저것 가지고 가곤 했었는데요. 하물며 아들, 딸에게 먹이기 위해 과일이나 고기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기라도 하면 득달같이 와서 몰래 가지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늘 일을 다녔기에 아침 일찍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출근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그마저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디 할머니들은 손주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지 않나요? 물론 저는 평생을 고아로 자랐기에 부모의 정은 모르고 자랐지만 주변의 할머니들의 모습과 우리 시어머니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무슨 행사 때마다 저를 불러댔는데 저를 부려먹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시어머니에게 대들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게 어디서 머리 빳빳이 들고 대들어? 그럼 애들 두고 몸만 나가던가! 라는 말로 저를 압박하기 일쑤였어요. 언젠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이것저것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전날 장봐놓았던 것들을 싸그리 가지고 가는 바람에 아들, 딸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워놨던 불고기까지 싹 다 가지고 갔는데 결국 그날 참고 참았던 제 인내심이 폭발하게 되었고 화가 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 아빠 월급도 어머님이 다 가져가시면서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애들 먹을 것을 그렇게 싹 다 가져가셔야 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라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쏟아내버렸어요. 뭐? 아니,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감히 뭐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네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왜 이러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이 빵빵해서 집도 해오고 이것저것 다 해오는데 넌 친정이 있어? 뭐가 있어? 데려와도 어디서 이런 거지를 데리고 왔어? 내 친구들은 아들 결혼할 때 모피코트에다 명품백까지 다 받았어. 근데 넌 맨몸으로 왔잖아. 우리가 너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할 판국에 집에 있는 것 좀 가져갔다고 감히 시애미한테 전화해서 이딴 식으로 행동해?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너 애들 두고 당장 나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게 말을 해. 네가 이러니까 부모도 없이 막 자랐다는 소리나 듣는 거 아니야. 라며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전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 두고 나가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항상 애들 앞에서 했고 그 말을 듣던 아들, 딸이 제 다리를 붙들고는 엄마, 우리 두고 가지 마. 제발.
이라고 매달렸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중에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한 날이면 남편이란 인간이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히 네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져?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했어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아무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들, 딸에게만은 제가 겪은 아픔을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평생을 버티고 또 버텨왔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착하게 잘 컸고 공부도 곧잘 했기에 대학에 가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성인이 되자마자 제게 엄마, 이제 그만 아빠랑 이혼해. 아니지, 아빠는 무슨 아빠야. 그 아저씨랑 이혼해.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혼도 참 쉽지가 않았던 것이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이란 인간이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애들 결혼할 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봐. 라며 저를 압박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다시 겁을 잔뜩 집어먹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어떠한 피해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친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정말이지 뼈저리게 느끼곤 했었는데요. 우리 부모는 왜 나를 고아원에 맡겼을까라는 원망만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저는 그저 기적이라는 말밖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계속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기 혹시 정우 어머님 친척분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라며 제가 급히 자리를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정우 어머님이랑 똑같으신데? 라고 말을 한 남자는 한동안 저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다 갔는데요. 일도 많아서 힘든데 계속해서 따라다녀서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는데 며칠 뒤 그 남자가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다시 찾아왔을 때는 또 다른 남자까지 한 명을 더 데리고 나타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정우야, 저기 저분이야. 봐봐, 니네 엄마랑 진짜 똑같지? 라고 말하더니 두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한동안 빤히 바라보더니만 우와, 진짜 신기하네? 우리 엄마랑 똑같아!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정우라는 남자를 보며 제가 저기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겨서 신기해서요. 그러세요? 신기하긴 하네요. 라며 두 남자를 따돌리기 위해 급히 제가 뒤를 돌아섰는데 옆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던 동료 직원이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제게 물었어요. 몰라. 며칠 전부터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네. 자꾸 누구랑 닮았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나마도 일하느라 힘든데 왜 자꾸 쫓아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맹랑해. 라며 동료 직원도 한숨을 쉬며 말했고 그 뒤 저는 바쁘게 일하느라 그 두 사람을 그냥 잊고 말았는데요. 그 다음날 그 두 남자가 또 나타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둘이 아니고 셋이 나타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동료 직원이 어이 김씨 아줌마 저 사람들 또 온 거 아니야? 이번에는 3명이 왔네. 올 때마다 사람이 막 늘어나네. 이러다 나중에는 한 10명이 한꺼번에 와서 김씨 아줌마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새로운 여자는 김씨 아줌마랑 닮았네? 아니다. 완전 똑같은데? 라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말에 제가 그 여자를 바라봤는데요. 정말로 저와 똑같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 여자를 한동안 바라만 보고 서 있었는데 그 여자도 넋이 나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순식간에 제게 다가왔는데
저기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제게 물었어요. 저요? 저는 김순심입니다. 그럼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자가 다시 물었는데 왠지 모르게 여자의 눈이 슬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대답해야 하나요?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제 개인사까지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제가 기분 나쁜 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고아라는 말을 그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쪽과 제 얼굴이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어쩜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원래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쪽이 잃어버린 제 쌍둥이 동생이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여자가 제게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는데 얼핏 듣기에 여자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는 듯 했어요. 네? 쌍둥이요? 그게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가족들이 저를 그곳으로 보냈다고만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런 제 말에 그 여자의 눈이 더욱 커졌는데요. 고아원이요? 확실해요? 혹시 다른 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돈 계산하던 사이 너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라며 여자가 제 어깨에 손까지 얹은 채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저는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아무래도 그쪽이 찾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급히 말했어요. 그때쯤 주변 고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괜한 소란을 피워 관리자에게 혼이나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자가 저를 보며 네 이름은 김순심이 아니야. 난 정은숙, 넌 정은미. 그게 네 이름이야. 여자가 다시 확실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근무 중이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죠. 라며 제가 뒤를 돌아섰는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제게 너 허벅지에 큰 점이 하나 있지? 라고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제가 놀라서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은미야,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도대체 어딜 갔던 거야? 네가 시장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엄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 여자가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말에 따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얼핏 기억이 날 듯 말 듯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쉽사리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바보야, 네가 은미라고.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알기나 해?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그 시장을 수백 번은 더 뒤졌지만 널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바람에 엄마 아버지는 맨날 눈물바람이었고 도대체 너 어디 갔었던 거야? 라며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런 우리를 백화점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여자가 조용히 눈물을 닦더니 빨리 집에 가자. 엄마 아버지가 너 기다리고 있어.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는데 넋이 나갈 대로 나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쌍둥이라고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혹시나 가족이 아니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요. 잔뜩 기대했다가 만약 아니라고 하면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더 클 테니까요. 하지만 제 허벅지에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기에 제 가슴이 마구마구 쿵쾅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한 뒤 어느새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서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나쁜 사람들 같아 보이진 않았고 저와 쌍둥이라던 여자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따라간 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은미야, 은미야, 내 딸 은미야 라며 저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저씨도 저를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살면서 그러한 환대는 처음 받아본지라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부터 혹시나 아니면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게 엄마와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은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은 채 도대체 어딜 갔던 거야? 잘 기억해봐.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네가 어딘가로 뛰어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던데 엄마가 절대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었잖아. 라며 엄마가 다시 눈물을 흘리다가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우리가 눈 감기 전에 널 만나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왔다 은미야. 아주 잘 왔어. 고맙다 고마워.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찾는 따님이 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야 엄마 분명히 맞아. 허벅지에 점도 있대. 그리고 얼굴도 나랑 완전 똑같잖아. 아니 어떻게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냐? 가족들이 아니면 못 알아볼 정도야. 분명히 쌍둥이 동생이 맞아. 저와 쌍둥이라는 여자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제게 엄마가 네 방이다. 우린 널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라며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방 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세상에나 방이 말이죠.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었는데 하물며 핑크색 옷장에는 나이대별로 예쁜 옷까지 가득했어요. 그걸 보며 제 눈에서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고 그런 저를 보던 엄마가 이 엄마는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돌아오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니?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라고 다시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알고 보니 제 쌍둥이 언니의 옷과 물건을 사면서 항상 제 것도 같이 샀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보며 부모님이 잃어버린 딸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에서는 부디 이 가족들이 찾는 딸이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는데요. 제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지라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대화를 나눴고 전 제가 버려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살던 고아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살거든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가족들은 이미 제가 잃어버린 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원치 않을 정도였지만 제가 우겨서 결국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저는 너무나 간절했기에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얼마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가족이 맞았고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잠을 잘 때도 저를 데리고 잘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도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우리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 딸도 외가 가족들이 생긴 것을 참 좋아했는데 그동안 친가 가족들의 개차반 같은 모습만 봐오다가 따뜻한 외가 가족들의 말과 행동에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부모님 집이 엄청 부자였더라고요. 처음 집에 왔을 때는 어안이 벙벙해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집도 엄청 으리으리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오빠와 형부는 둘 다 의사라고 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우선 우리 아들은 하고 싶다던 대학원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딸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는 나중에 경영 수업 받고 이 할애비 사업 이어받을 생각해. 우리 집안은 다들 의사한다고 저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다. 근데 아주 잘 됐어. 내가 알아보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봐. 이 할애비가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가족들의 응원 속에 아버지의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란 인간이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던지라 우리가 한동안 집을 비운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인데 뒤늦게 알고 전화를 했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해댔는데 저도 모르게 옛 습관이 나와서 움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던 제 쌍둥이 언니 얼굴이 굳어졌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는 소리 들었어. 우선은 가족 찾았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언니가 말을 하더니 제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서는 뭔가를 많이 준비하는 듯 했는데요. 쌍둥이 언니가 그동안 제가 살아온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더니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분노했는데 남편 몰래 집에다 CCTV까지 설치했어요. 그 뒤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간 제게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며 다시 막말을 퍼부었는데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다 가져갔는데요. 하물며 이번에 우리 엄마가 사준 옷들을 옷장에 넣어뒀었고 쌍둥이 언니도 이것저것 옷들을 사다 더 채워두기도 했었어요. 거기다 화장대 위에 일부러 귀금속을 놓아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서 그것들을 싹 다 들고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쌍둥이 언니가 집안 곳곳에 설치한 CCTV에 그대로 촬영이 되었고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혹시 제 옷이랑 귀금속 가져가셨어요? 너 돈 좀 버는가 보더라?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네가 혼세해본 것도 없는데 내가 좀 가지고 온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라며 시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막 가지고 가시는 거 도둑질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제가 물었고. 뭐? 도둑질? 이런 싹퉁바가지를 봤나?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범한테 말해서 이번에야말로 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구나.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이 들어와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녹음했고 남편이 흥분해서 날뛰느라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제 팔에 멍이 생겼는데요. 다음날 쌍둥이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끊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시댁 가족들과 남편을 불렀는데 우리 친정 가족들을 보며 시댁 가족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동안 고아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친정 가족들이 나타났다니까 혼비백산할 수밖에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말하면서 증거 자료를 싹 다 준비해서 보여줬고 그 인간들은 이혼 못해준다고 뒤로 넘어갔는데요. 그 뒤로는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해갔어요. 그동안 월급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은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무지해서 당하고만 살았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주 든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와중에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부모님 뒷조사를 한 모양인데 우리 친정에 잘 산다는 것을 알고 들러붙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두 모녀가 용서를 빌고 싶다며 우리 친정에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는 울며 불며 쌩쇼를 해댔는데 두 모녀가 하는 짓을 차마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엄마가 두 모녀를 보며 당신들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혼은 당연한 거고 우린 지금 우리 딸 그렇게 만든 거 병원 진단서까지 끊어서 우리 변호사한테 고소 준비하라고 해놨으니까 그 준비나 해야 할 거야. 우린 절대 합의 같은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제게 무릎까지 꿇면서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라면 치를 떨었던지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애들 결혼할 때 내가 찾아가서 깽판 쳐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저를 노려봤지만 당신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난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옛날의 김순심이 아니야. 난 이제 정은미야. 그러니까 사태 파악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제발 깽판 좀 쳐줘라. 내가 지옥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테니까 라며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 뒤 시댁 가족들과 남편을 다시 본 적은 없었는데요. 우리 친정 가족들에게 호되게 당한 뒤로
많이 놀라긴 놀랐던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고용한 변호사가 아주 일 처리를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친정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주 꼴 좋다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현재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고 딸도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느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가족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나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 아침마다 볼을 꼬집어 볼 정도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